안녕하세요. 제가 책을 새로 한 권 샀는데 이 책을 좀 빨리 읽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쭉 읽겠습니다. 들으실 분은 들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목이 쇼펜하우어 아포리즘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독일의 철학자이자 사상가, 1788년 유럽의 항구 도시인 단치히에서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다. 실존 철학은 물론 프로이트와 융의 심리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19세기 서양 철학계의 상징적인 인물이다. 흔히 염세주의자로 알려졌지만 인간 삶의 비극적 면면을 탐구한 사상가이며 그의 철학은 근대 철학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1809년 독일 괴팅겐 대학에 입학하여 자연과학과 철학을 전공하다가 1811년 베를린 대학으로 옮긴 쇼펜하우어는 1813년 여름 루돌 슈타트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완성하여 예나 대학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쇼펜하우어의 사상은 독창적이었으며 니체를 거쳐 생애 철학, 실존 철학, 인간학 등에 영향을 미쳤다. 아버지는 유복한 사업가로 아들에게 자기 사업을 물려주려 했으나 쇼펜하우어는 상속한 유산을 생활수단으로 삼아 평생 철학과 저술 활동에 전념했다. 어린 시절부터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여러 나라를 여행했던 일이 그의 세계관 및 예술관에 영향을 주었다. 말년에는 집필한 책들을 마무리하는 일로 시간을 보냈으며 1860년 9월 21일 72세의 나이로 프랑크푸르트에서 생을 마감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소품과 부록, 자연에서의 의지에 관하여 등이 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누구냐 하면요. 인간의 불행 중 상당수는 혼자 있을 수 없어서 생기는 일이다. 항구를 출발한 배는 필연적으로 파도를 거슬러야 한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흔들리지 않는 것은 인생이 아니다.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난 젊은 청년들이 출발선을 떠나보기도 전에 인생을 포기하는 이유는 지나치게 일찍 주위를 둘러봤기 때문이다.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난 주인공이 자신임에도 이 무대에서 자신이 주인공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인간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 신을 존재하게 만들 수도 있고 존재하는 신을 저주할 수도 있으며 그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도 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 형틀에 매단 것도 인간이었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고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도 인간이었다. 인생에서 가장 불가사의한 현상은 오직 인생뿐이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너무 심각하게 고민해서는 곤란하다. 인생과 맺은 젊은 날의 약속을 내가 먼저 파기하지 않는 한 우리의 인생은 나와의 계약을 어기지 않는다. 그 대신 우리는 인생이 베푸는 절망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이를 의심하지 않는다면 인생은 그다지 불가사의한 현상은 아니다. 그다지 불행할 것도 불편할 것도 없다. 니체, 헤세, 톨스토이, 찰스 다윈, 아인슈타인, 카를 융,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은 쇼펜하우어였다. 김욱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김욱이라는 사람이 편역을 하셨습니다. 편역. 쇼펜하우어는 일평생 11권의 책을 썼고 그중 생전에 출판된 저서는 8권이다. 괴테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과 편지를 주고받았고 1만 페이지가 넘는 일기를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썼다. 이 책은 그의 도서와 편지, 일기 등을 새롭게 구성하여 엮은 책이다. 서울대학교 신문대학원에서 공부한 후 서울신문, 경향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언론계 최일선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다. 어려서부터 꿈꿔온 문학에 대한 열정으로 은퇴 후 집필 활동에 전념하고자 전원 생활을 시작했으나 잘못 선 보증으로 전 재산을 날리고 남의 집 묘막살이를 하며 시제를 지내주면서 입에 풀칠한 세월도 있다. 벼랑 끝에서 누군가에게 떠밀려 떨어지느니 스스로 뛰어내려 운명을 개척하겠다는 각오로 번역에 매진하여 묘막살이를 접고 당당한 가장으로 다시 섰다. 인생 후반부에 인문, 사회, 철학, 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서적을 탐독하며 사유의 폭을 넓히는 삶을 살았다.
약간의 거리를 둔다. 황홀한 사람, 지적 생활의 즐거움, 동양 기획, 지식 생산의 기술.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등 200여 권이 넘는 책을 번역 및 편역했으며 지은 책으로는 삶의 끝이 오니 보이는 것들, 상처의 인문학 등이 있다. 그러면 어디 책을 볼까요? 오직 질문을 통해서만 성장한다. 고달프고 덧없는 인생이 쳇바퀴처럼 돌아간다. 날마다 우리는 질문한다.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가치 있는 삶이란 무엇인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인간은 질문을 통해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 그 속에서 얻어지는 의미와 가치를 추구한다. 철학이란 인간이 살아가는 이유와 그 이유를 실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그 전에 궁극적인 목표가 과연 무엇인지를 자신에게 묻고 답을 내리는 모든 행위가 철학이다. 항구를 출발한 배는 필연적으로 파도를 거슬러야 한다. 인생도 마찬가지이다. 흔들리지 않는 것은 인생이 아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일단은 책을 어디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책의 유는 제가 정말 좋아하지 않는 책이지만 일단 한번 책을 일단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아포리즘.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르투스트루의 쇼펜하우어를 가리켜 흔히들 염세주의 철학자라고 부른다. 그가 남긴 몇 권의 책과 60년 가까이 하루도 빠짐없이 써온 일기와 1만 페이지가 넘는 메모와 그의 인생관을 확립시켜준 스승인 괴테가 보낸 당신이 삶에서 아주 작은 기쁨이라도 느끼고 싶다면 당신은 이 세계에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는 서한들을 보면 그는 분명 극도의 비관론자였다. 방관자적 시선으로 세계와 그 안에 펼쳐지는 인간 군상의 모습을 차갑고 날카로운 비판들로 난도질하는 것으로 지적인 충동을 느끼는 괴팍한 인물이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의 이런 염세주의 성향은 그가 살아온 환경에 의해 형성된 삶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부유한 상인이었던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한 어린 쇼펜하우어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유럽을 누비는 사업가를 꿈꾸었지만 17살 되던 봄에 그의 아버지는 강으로 뛰어내려 투신 자살했다. 또 문학적으로 야심이 많았던 어머니는 자기보다 20살이나 나이가 많던 남편이 사라지자 막대한 재산을 무기로 사교계에 화려하게 등장했고 그런 어머니를 곁에서 지켜보던 사춘기의 쇼펜하우어는 스스로를 햄릿이라고 부르며 평생토록 가정을 불신하게 되었다. 그리고 31살에 그 유명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출판하며 베를린 대학에서 철학을 강의하는 등 지식인으로서의 목표했던 꿈을 이루는 데 성공했지만 광당을 꽉 채울 만큼 학생들로부터 인기를 끌었던 헤겔과 달리 자신의 강의에는 5명만 출석하는 것을 보고 자괴감에 사로잡혔다. 1831년에 베를린에 콜레라가 만연했을 때는 평소 입만 열면 태어나지 않는 게 최선이다. 만약 태어났다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차선이다. 라는 염세주의 철학을 버리고 목숨을 위해 베를린 탈출을 감행하기에 이른다. 마지막까지 학생들 곁에서 철학을 강론한 헤겔이 콜레라에 전염되어 세상을 떠나면서 쇼펜하우어의 이 같은 모순된 행위는 평생토록 사람들로부터 조롱받는 빌미가 되었고 이후 두 번 다시 자신의 철학 사상을 사람들 앞에서 강의하지 않게 되었다. 이처럼 쇼펜하우어의 인생은 소망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 오히려 소망했기에 정반대로 고통이 부과되는 악순환의 반복이었다. 그의 젊은 날은 사랑했기에 여인들로부터 상처받아야 했고 지적으로 뛰어난 재능을 발휘할수록 세상의 혐오에 시달렸으며 사람들에게 상식과 정의를 요구할 때마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멀어져야 했다. 우리가 오늘날까지 쇼펜하우어를 기억하고 그가 남긴 저서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으려는 이유가 뭘까?
모두가 알다시피 그는 행복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았고 그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은 불안과 좌절, 고통과 절망뿐이었음에도 우리가 쇼펜하우어를 잊지 않고 찾아가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 쇼펜하우어가 인생 그 자체를 텍스트 삼아 삶의 고통을 철학으로 승화시켰기 때문일 것이다. 인생은 고통이며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되고 철학적 집착을 버림으로써 우리는 고통의 소멸에 이를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한 비판, 비관에 대한 비관 제시했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언어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라보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인생은 그저 인생이라는 두 글자, 다시 말해 문자일 뿐이다. 인생이라는 두 글자의 뒤안길에 도사리고 있는 욕망과 의지야말로 인생이라는 글자로 표현된 실체이며 그 표상을 고통으로 덧칠하는 주체도 권태로 변화시킨 주범도 다른 누군가가 아닌 이 세상과 사회가 아닌 바로 우리들 자신이었다고 고백한 것이다. 삶의 고통을 철학적 주제로 선택하고 그 절망의 순간들을 여과하지 않고 증명하고 파헤친 쇼펜하우어의 이런 용기야말로 사후 150년이 지난 이 순간에도 우리가 고통의 한때를 지나치며 쇼펜하우어에게 비관에 대한 비관을 기대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한다. 쇼펜하우어는 문제적인 삶을 살아간 특이한 인물이었다. 그의 철학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무엇인가라는 본질적 추구에서 벗어나 어떻게 죽어야 하고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어떻게 파멸할 것인가를 고민했다. 되도록 빨리 자취도 남기지 않고 이 불합리한 삶의 굴레에서 사라질 수 있기를 쇼펜하우어 스스로 갈구했다. 그 때문에 살아생전에는 그가 펼친 주장의 참된 의미가 왜곡되곤 했다. 기독교가 이단을 박해하듯 지성계는 쇼펜하우어를 정신병자로 몰아세우기 일쑤였다. 현대사회에서 쇼펜하우어라는 이름이 단순한 철학자를 넘어서는 특정한 명칭처럼 친근하게 다가오는 것과 비교하면 극과 극이라고 할 수 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실존 자체를 철학의 목적이자 궁극적인 진리로 삼은 선구자였다. 같은 시대의 철학자들이 철학을 위한 철학을 고수하고 있을 때 쇼펜하우어만이 철학의 본질이자 철학의 구현인 인간에 대해 했으니까. 그 결과 쇼펜하우어는 철학의 주체인 인간의 멸망을 보았고 철학이 가장 흥성했던 시기에 철학의 죽음을 목격했다. 인간이 이룩한 문화, 문명, 기술과 법률, 정치, 체계가 인간의 본질을 지워버리는 장면들을 목격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개인의 삶에서 시작된 쇼펜하우어의 절망이 궁극적인 완성에 도달하게 된 원인이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절망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절망은 끝이 아니다. 하나의 몰락을 통해 새로운 가치가 잉태하고 태어나는 위대한 절망이다. 새로운 나를 위해 현존하는 나의 절망이 희생되는 것이다. 그래서 쇼펜하우어의 절망은 궁극의 희망이다. 그래서 그에게 고통은 소멸해야만 끝나는 아픔이 아니다. 그 아픔 끝에 새 생명이 탄생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새로운 가치관이 나의 인생에서 성립된다. 거칠고 때로는 표독스럽기까지 한 그의 날카로운 언어들이 우리의 시대까지 살아서 약동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의지를 이야기했다. 살아남고자 하는 의지를 이야기한 것이다. 모든 생명은 살아남기를 소망하는데 쇼펜하우어는 이 살아남고자 하는 의지가 우리 안에 깃든 욕망의 본질이라고 여겼다. 가장 순수한 욕망에 이르렀을 때 죽음이라는 한계가 정해져 있는 육체의 삶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표상을 남기게 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의 비관론은 한 인간이 순수한 욕망으로서 세계에 남겨지기를 소원하는 모든 인간의 잠재된 본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절망은 능동적인 절망이다. 그가 추구했던 욕망은 가장 순수한 의지였다. 인간은 욕망의 표상이며 인간의 모든 활동은 욕망을 성취하고 싶어하는 의지의 출현이다. 이런 진리를 간과한 채 눈에 보이는 사태만을 쫓아다니는 우리의 무지한 삶이야말로 절망의 본질이었던 것이다. 쇼펜하우어가 세상을 떠나고 15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가 목격했던 절망의 크기는 더욱 확대되었다. 인류가 추구했던 물질 만능의 시대는 인간에게 물질이 될 것을 강요하고 있으며 그 안에서 생존의 가치를 찾으려는 젊은이들에게 좌절과 억압, 공포만을 보여주고 있다. 기성세대의 일원으로서 우리 시대의 청춘들이 겪고 있는 절망과 분노에 일조했다는 죄책감을 떨쳐버리기 위해
또 한 번 쇼펜하우어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시대는 점점 더 포악스러워지고 그에 비례하여 인간성까지 날로 강팍해지고 있으나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나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오직 나라는 사람밖에 없다라는 진리를 가슴에 새긴 젊은이들은 이 험한 시대에서도 지워지지 않는 표상으로 남게 되리라고 확신한다. 쇼펜하우어는 일평생 11권의 책을 썼고 그중 생전에 출판된 저서는 8권이다. 그 외에도 게테를 비롯한 수많은 동시대 사람들과 편지를 주고받았으며 1만 페이지가 넘는 일기를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썼다. 인생은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태어나지 않는 것이 최선이고 태어났다면 최대한 빨리 죽는 것이 차선이다라고 입버릇처럼 말하고 다니는 사람치고는 그 어떤 철학자, 작가보다 치열하게 살아왔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그의 대표작인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외에도 편지, 일기 등을 토대로 새롭게 구성했다. 시끄러운 자명종 소리가 새벽에 무딘 단잠을 깨워주듯 실존의 고통에 몸부림치며 인생을 저주한 옛 철학자의 독설이 우리 안에 감춰진 열망과 투지를 일깨워줄 것이라고 기대해본다. 편역자 김욱씨. 쇼펜하우어의 글. 내가 살아온 날들을 글로 옮기려니 평소보다 말이 더 길어질 듯하다. 내가 배우고 연구하고 탐색한 철학이라는 학문은 직업이 아니다. 우연히 선택한 일도 아니다. 나는 타인의 권유로 이 일을 시작하지도 않았다. 누군가 내게 지시한 것도 아니다. 오직 내 안의 자유로운 의지로 이 일을 선택했다. 여기까지 오는 길이 즐겁지만은 않았다. 편안하지도 않았다. 곳곳에서 장애물과 맞닥뜨렸고 숨어있는 함정에 빠진 험한 고초를 겪어왔다. 그래서 처음에 무척이나 당황스럽고 괴로웠다. 나의 아버지는 부유했다. 그에게 많은 신세를 졌다. 아버지는 내게 학문의 길에 들어선 것을 격려해 주셨지만 좋아하진 않았다. 아버지의 후광 덕에 청소년기에는 공부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았고 성인이 되어서도 풍요로운 물질을 보장받았다. 남은 게 시간이라 종일 철학을 연구하고 마음껏 명상할 수 있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이 모두 갖춰져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사색할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부유한 아버지 덕택이었다. 세상 그 어느 왕도 나 같은 혜택을 누려보지 못했을 것이다. 아버지는 나를 자신의 뒤를 이을 사업가로 만들려고 마음먹기 전까지는 말이다. 나는 일생을 학자로 살겠다고 결심했고 철학자가 되겠다는 공상에 빠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에게 나의 미래를 결정짓지 말라고 소리쳤다. 내게 기대하지 말라고 선언했다. 아버지가 원하는 삶과 내가 원하는 삶은 다르다고 고백했다. 아버지가 원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며 아버지처럼 사업가가 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했다. 아버지는 충격이 컸다. 평생 학자로 살겠다는 결심을 이해하지 못하셨다. 아버지는 자기 생각이 가장 옳다고 믿는 분이셨다. 나처럼 본인의 고집을 꺾을 생각이 없어 보였다. 당연히 나 역시 내 생각을 굽히지 않았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에서 서로를 가장 증오하는 두 사람이 되었다. 그런 상태가 한동안 지속되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나를 도와주셨다. 철학은 가난한 직업이라 아들이 고생할까봐 두려우셨던 것이다.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시면서도 아버지는 오랫동안 기다리셨다. 내가 마음을 바꿔 학문의 길을 포기하고 아버지 밑으로 들어오기를 말이다. 결국 나는 유혹을 이기지 못해 철학을 포기하고 아버지께 사업을 배워보기로 했다. 돈의 유혹은 뿌리치기가 정말 힘든 것이다. 젊은 나는 돈과 학문 중에서 돈을 택했고 2년간 아버지를 따라 세상을 여행하며 사업을 배웠다. 2년을 허비한 것이지만 돌이켜보면 인생에서 가장 유익하고 뜻깊은 시간이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던 시기이기 때문이다. 비록 당시엔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자괴감에 매 순간이 절망으로 가득 찬 범민의 시절이었지만 말이다. 이런 내 모습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그리고 갑작스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크나큰 충격을 이기지 못해 비통과 절망에 빠져 극도로 우울한 날들을 감내해야 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나의 방황은 계속되었다. 다시 철학의 길로 돌아가는 것이 아버지를 배신하는 짓 같았다. 공부도 때가 있는데 나는 꽤 멀리 뒤처진 느낌이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시간만 흐르고 있었다. 견디다 못해 나는 고향에 계신 어머니께 편지를 썼다. 삶의 목적을 상실했으며 헛되이 세월만 축내고 있고 새롭게 시작할 의욕도 없다는 내용이었다. 어머니는 그 편지를 지인이자 유명한 예술가인 페르노프 씨에게 보여주었다. 놀랍게도 그분이 내게 답장을 보냈다. 나의 지난 시간은 절대 헛되지 않으며 뒤늦게 철학의 길로 들어선 위대한 학자들의 이름을 열거하며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공부를 다시 시작해보라는 충고였다. 편지를 읽고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탕심과 절망에 빠져 허우적대던 내 안에 새로운 열망이 피어났다. 나는 사업가를 포기하고 다시금 학문의 길로 돌아오게 되었다. 나는 나로서 존재한다. 다수는 그저 많은 숫자일 뿐 많다고 정의가 되는 건 아니다. 산책의 동료는 고뇌로 족하다. 나만 힘들고 나만 피곤하고 나만 희생당한다는 착각. 현명할수록 명예와 체면이 얼마나 가벼운 것인지를 안다. 누구나 자신의 산에 오르기를 꿈꾼다. 늙음의 덧없음. 인생에서 죽음보다 확실한 것은 없다. 부모는 자녀를 개인으로 바라봐주지 않는다. 가진 자에게도 다스리는 자에게도 장수는 징계다. 판단을 타인에게 의존하지 말라. 우리가 사소한 일에 위로를 받는 이유는 사소한 일에 고통받기 때문이다. 행복이란 단어를 제거하면 행복할 수 있다. 신의 은총에 인생을 던지고 싶지 않다. 내가 강해질수록 나는 더욱 치명적인 상처를 입는다. 자신이 증오스러울 때 자는 것이 최고다. 사유를 통해 인간은 인간다워진다. 인간의 불행 중 상당수는 혼자 있을 수 없어서 생기는 일이다. 나는 왜 다른 사람의 판단에 휘말리는 것일까? 아파하고 싶지 않다면 아픔과 친해져야 한다. 우정을 우연에 맡겨서는 안 된다. 죽음이 오기 전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다. 정신적으로 성숙해지려면 40살은 되어야 한다. 사람들이 원하는 나로 평생을 살 수는 없다. 왜 주님이라는 자는 항상 분노하고 계시는가? 잘못된 독서는 나쁜 친구와 어울리는 것보다 나쁘다. 권태는 언제나 우리 등 뒤에 서 있다. 소유는 만족이 아니라 의무의 시작이다. 나보다 비참한 자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 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성장이 아닌 개조에 있다.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일수록 감성이 극도로 예민하다. 인간의 성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적과 동지를 구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인간을 불평분자로 만드는 악다. 불행이 터졌을 때보다 불행이 지나간 후가 더 중요하다. 보잘것없는 재능으로 너무 많은 것을 얻었다. 그대의 오늘은 최악이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쁠지도 모른다. 범죄자를 위한 사회의 헌신은 공짜가 아니다. 가진 자들의 머릿속에는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노동을 전가하는 계획밖에 없다. 대체 왜 우리는 노력하는가? 왜 청춘은 꿈을 꾸는가? 세계관은 소년 시절에 완성된다. 내 안에 악마가 숨어있다. 그다지 불행한 것도 불편한 것도 없다. 승리의 치수가 늘어날수록 외톨이가 되었다. 우리에게 신이 필요한 이유. 불강한 국가가 국민의 행복은 아니듯 강력한 국가가 국민의 힘은 아니다. 죽음마저도 자연의 일부이다. 부처는 밥을 지을 때도 온 정성을 쏟는다. 사람들이 나를 보지 않더라도 정직할 것. 국가는 길들여지지 않는 인간을 두려워한다.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은 군주와 같다. 고독과 권태는 나의 말이 되었다. 철학은 자명한 이치에 의한 반항이다. 청년 시절은 처지와 환경이 어떻든 대체로 불만족스럽다. 위대한 작품은 항상 시대에 버림받았다. 남들이 나를 거부할 때 내 안에는 거대한 기운이 용솟 숨친다. 부를 목적으로 지식을 습득하지 마라. 인간은 그 자체로 하나의 우주이며 독립된 세계이며 유일한 표상이다. 나는 타인에게 필요한 물질이 되기를 거부하겠다. 한상 속에 갇힌 어린아이로 살겠다. 오직 질문을 통해서만 성장한다. 나는 나로서 존재한다. 나는 나로서 존재한다. 이 세상에 나 이상의 존재는 없다. 신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신의 문제고 내가 존재한다는 건 오직 나만의 문제다. 나는 이 세상에 있고 싶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점이다. 쓸데없는 말로 그것이 나의 존재라고 설득당하고 싶지 않다. 내가 죽고 나면 내가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히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나는 낡은 계략에 속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나로서 존재하지 못한다면 불멸을 위해 나는 내가 가진 것 중 단 한 가지도 내놓지 않을 것이다. 나의 개성을 보증해주지 않는다면 그 무엇에도 소속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완전하고 탁월하다. 나보다 더 뛰어난 개성은 없다.
나는 누구와도 나를 바꾸고 싶지 않다. 지금 내 모습이 어떻든 지금 이대로의 나의 개성, 그것이 나이기 때문이다. 다수는 그저 많은 숫자일 뿐 많다고 정의가 되는 건 아니다. 인생에 진리는 없다. 삶은 어리석은 동화일 뿐. 그래서 나는 실망하지 않는다. 세상은 내가 틀렸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세상이야말로 내 눈엔 전부 실수와 오류투성이다. 오류와 허위로 둔갑한 것들이야말로 진실이고 진리와 신성으로 과장된 것들이야말로 진짜 오류다. 옳고 그름 따윈 없다. 다수는 그저 많은 숫자일 뿐 많다고 정의가 되는 건 아니다. 적음을 무능력하다는 편견으로 뒤집어 씌우는 것에 반대한다. 윽박질러도 따라가지 않겠다. 그것이 도덕이라고 외쳐도 듣지 않겠다. 여기가 내 한계라고 한다면 한계라는 사물을 결정하는 건 오직 나의 인식뿐이라고 가르쳐 줄 테다.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고 말하지 않겠다. 물론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모를 것도 없다. 인간은 결국 자기 자신만을 체험할 뿐이니까. 그러므로 나는 말하겠다. 나는 인간이 아니다. 나는 함정이다. 나는 괴물이고 파괴자다. 온 세상이 인정하는 명제들이 나를 만나 무너지는 것을 본다. 나는 역사의 해방꾼이며 다른 사람이 책 한 권으로 말해야 하는 것들을 나는 10개의 문장으로 설명해 줄 것이다. 다른 사람이 말하지 않는 진실을 나는 한 권의 책으로 무한히 써 내려갈 것이다. 나는 한 가지 사실만 잊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인생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평가, 새로운 개연성이 필요하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여기까지 책은 일단은 이 책은 읽고요. 제가 요거는 개인적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자기 암시 공식도 읽어야죠. 자기 암시 공식. 오늘도 자기 암시 공식을. 첫째, 나에게는 뚜렷한 삶의 목표가 있으며 나에게 그것을 달성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이 자리에서 그것을 약속한다. 둘째, 나는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들이 언젠간 외부적인 행동으로 표출되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날 것임을 알고 있다. 따라서 나는 날마다 30분씩 장차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일에 내 생각을 집중시킬 것이며 그럼으로써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의 모습이 뚜렷이 그려지도록 할 것이다. 셋째, 나는 자기 암시 원칙을 통해 마음속에 내재된 모든 욕망을 달성해줄 표현선을 찾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10분씩 나 자신에게 자신감을 갖도록 요구할 것이다. 넷째, 나는 내 삶의 주된 목표를 종이에 분명하게 적었으며 그것을 달성할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다섯째, 나는 어떠한 재산이나 지위도 진실과 정의에 기초하지 않으면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성공에 영향을 주지 않은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힘과 나를 도와줄 다른 사람들의 힘을 나에게 끌어들임으로써 성공할 것이다. 또한 나는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할 의사가 있으므로 그들에게도 나를 위해 일하도록 설득할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부정적인 태도가 나에게 결코 성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키움으로써 내 속의 모든 증오와 시기, 부러움, 이기심과 냉소를 없앨 것이다. 나는 이 공식을 따르기로 서명하고 이것을 암기하며 내 신념 속에서 하루에 한 번씩 큰 소리로 읽을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점점 내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어 나는 자신감 있고 성공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성공 비결의 6단계. 제1단계, 자신이 벌고자 하는 금액을 한 푼도 어김없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주입시켜라. 막연히 돈을 많이 갖고 싶다라는 단순한 소망만으로는 절대로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 자신이 원하는 돈의 액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제2단계, 목표라는 돈을 벌기 위해 어떠한 대가를 치르거나 희생도 감내할 수 있는지 확실히 결정한다. 제3단계, 자신이 목표라는 금액의 돈을 정확히 언제 달성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날짜를 설정한다. 제4단계,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즉시 행동으로 옮긴다. 이때 실천 준비가 여의치 않아도 상관없다. 당장 계획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제5단계, 자신이 목표로 하는 정확한 금액, 구체적인 목표 달성 날짜, 목표 달성을 위해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희생, 구체적인 실천 계획 등을 간결하고 명확한 글로 정리하여 항상 볼 수 있는 곳에 둔다. 제6단계, 그 메모를 매일 잠자리에 들기 직전과 아침에 일어난 직후 등 하루에 최소한 2번 이상 큰 소리로 읽으며 성공 의지를 불태운다. 자신의 꿈이 담긴 메모를 읽으며 자신이 설정한 목표가 이미 달성됐다고 생각해야 하면 물론이고 굳게 확신해야 한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위에 6단계에 기술된 모든 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제6단계 준사항이 가장 중요하다. 사실 아직 목표라는 돈도 벌지 못했는데 이미 성취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주문은 말도 안 된다고 불평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가슴속에 뜨거운 열망이 대두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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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스피어 블록체인 엑스피어 코인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엑스피어 블록체인 엑스피어 코인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K블록 서울랩스 마상용 의장님, 우리 장도희 대표, 최현종 총괄이사, 김순현 대표, 김윤식 대표, 모두 이런 분들을 저희가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